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지리산이 맞닿아 있는 이곳 경상남도 함양은 산양삼으로 유명한데요. 함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게르마늄 광맥대가 형성되어 타 지역 대비 4배에서 5배 더 많은 게르마늄이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형에 씨를 뿌려 산삼과 똑같은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어 영양면에서 산삼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값에 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전화 1666-108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다시 최민희 의원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우리 윤석열 취임 원래 한 100일쯤에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맞질 않아서 100일이 좀 지난 시간에 우리 최민희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하실 우리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윤한철 총장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윤한철입니다. 네, 고 처장님. 예, 고사원입니다. 네, 남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토지플러스 자연구소 남기업입니다.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의원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댁이시죠? 네, 집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루 뒤에 방송을 할 건데 오늘 이재명 의원께서 이제 대표로 선출이 되셨고 민주당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앞에 지금 민주당 이야기 먼저 하죠. 민주당 얘기 먼저 할까요? 그 윤석열 얘기는 조금 답답해서 다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우리 의원 그 대표님 이제 대표가 선출되시고 최고위원도 선출됐으니까 어떻게 의원님은 어떻게 일단 이번 그 이 대표 또 최고위원 선출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답답했던,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답답했던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유능한 선명 야당으로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확실히 맞서서 싸우고 또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민생을 챙기는 민생 정당이 되라. 이래서 몰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라고 몰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77.77%, 네. 이건 뭐 거의 DJ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최고위원도 저는 사실은 뭐 그중에 원래 친명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이재명, 친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들이 4명이나 당선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몰아주기를 한 거거든요, 지도부를. 그 뜻은 일 잘하라는 거지 다른 뜻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게 기회지만 동시에 위기다. 네, 돌아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대통령, 지방선거 압승, 총선까지 압승하고 대선 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몰아줄 때 이때는 정말 좋은 기회지만 동시에 위기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한편으로 축하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양날의 칼이잖아요, 제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제 이런 경선 과정이나 이런 데 보면 몸조심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조심을 하는데 이제 우리들이 하는 우려는
과연 지금 얘기하신 선명야당으로서의 기치를 어느 정도 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180명 가까이 되니까 이 의원들의 목소리가 또 언론을 통해서 그 반대적인 목소리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길들을 어떻게 제압할까가 굉장히 이제 그 관건일 것 같은데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당대표 하기가 대통령 하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치를 19대 때 들어와서 당대표를 몇 명 겪었냐면요. 어쨌든 당대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죠. 파리목숨이죠, 뭐 거의. 네, 그래서 당대표 하기가 대통령 하기보다 어렵다. 이건 저는 진짜 사실 같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을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오는 것보다 좀 한 포대를 풀어놓고 대구에서 서울로 좀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헌법기관으로 소중하고 자율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참 대화와 타협이 힘들다 이런 얘기기도 하거든요. 말 안 듣는다는 그러면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제 당을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는 입법으로 성과내는 곳이니까. 네. 그런데 그럼 그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은 친노, 친문, 친낙, 뭐 하여튼 굉장히 계파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한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말하자면 잘 나가던 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께서는 물러나셨으니까 저는 이낙연계의 친문, 친노, 친문, 친이낙연계 그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이럴 때 보통 탕평을 하잖아요. 근데 탕평의 결과는 늘 당의 분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식 탕평이 윤석열 대통령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재형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탕평보다는 야당은 기치를 분명히 세우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네. 저는 실력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저도 동감인 게 일단 인물이 탕평을 하면 저쪽에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대로 자리를 뭐 예를 들어서 줬다 했을 적에 그 자리를 좋은 정책이나 아니면 이념적 어떤 지형을 더 민주적으로 가져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탕평은 이제 당내 탕평이니까요. 근데 당내 탕평의 실패로 대선 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주요 포스트가 거의 친이낙연계였어요. 그 캠프가 열정이 없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맞죠, 맞죠. 네, 대선 때 주요 포스트가 거의 이제 친이낙연계였습니다. 예. 일부 실무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국민들에게 실무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랬고 그 주요 포스트가 저는 제대로 일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대선 패배의 한 요인이고 특히 공보 쪽은 거의 저는 뭐 완전히 대응해서 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난 대선을 대장동에 묶어놓고 치르게 한 요인이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혹은 그리고 주변 국회의원들이 탕평을 하라고 조언을 할 텐데 지난 대선 때 탕평 선대본부의 결과가 대선 패배였기 때문에 저는 일 중심으로 조직을 짜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평가받아라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 의원님이 지명직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던데 지난번에 혹시 얘기는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니까요. 네네. 예. 지금 말씀하신 공보 쪽이 그 기성 그 언론들 우리가 통탄에 맞이하는 그런 기성 언론들과의 뭐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공보는 첫째가 의제 설정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흐름을 그렇죠. 파악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프레임해서 언론에 정보를 주는 게 공보의 첫 번째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그 사안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흐름 속에서 규정해주고. 예를 들면 저는 진보 쪽이 그걸 잘 못하는데 가장 잘한 게 고교 등급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정교조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뭐 특목고 무슨 고 뭐 이렇게 등급 나누어서 뭐 그 내신 성적 반영하고 이럴 때 그걸 고교 등급제라고 딱 규정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진보가 정확한 프레임을 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프레임을 짜고 그 프레임의 근거를 팩트로서 언론에 제시해줘야 언론이 쓰는 거예요. 네. 이게 기본적인 역할이고 흔히 그 검수완박 같은 프레임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내용이 검수완박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부패사범은 그건 검찰이 하기로 했는데 무슨 완전 박탈 이런 거 말이 안 되고요. 검찰 선진화법, 검찰 역할 조정법 뭐 이렇게 가는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잘못 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요. 냉정하게 보시면 대중의 동의를 거의 못 얻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줄여가는 게 맞죠. 그런데 줄여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대중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선 지고 힘도 없고 대중에게 동의도 못 구한 상태에서 오르니까 밀어붙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은 안 되죠. 그 대선 전에 했었으면은 한참 전에 정권 초기라든지 대선 전이 아니고 총선 끝나고 바로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총선 끝나고 바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저항이 심하지 않죠. 그렇죠. 조국 사태를 일명 조국 사태를 읽는 분이 그거를 경험하면 아 검찰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교훈 삼아서 바로 총선 끝나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뭐 1년 네.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 대표 체제가 이낙연 대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솔직하게 저는 인정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 선진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건 저는 나아가야 될 선진적 방향으로 보는데 정치는 타이밍이고 대중을 설득하는 건데 타이밍도 안 맞고 대중도 설득하지 못해서 뭐 사실은 민주당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작전사료로도 실패고 공보상으로도 실패고 그렇게 된 거죠. 작전도 양양자 같은 분에게 그 중책을 맡기고 뒤통수를 맞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그 상황을 논의를 참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더 밀어붙여서 사실은 민영배 의원 개인은 선당우사를 한 거고요. 그 전략을 짠 분들은 저는 뭐 그 전략과 전술이 뭐 그렇게 대중에게 소구력이 있었다고 안 보는 쪽입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은 선당우사한 거라. 근데 아이러니하게 안 받으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받지 말자고 또 민영배 의원 복당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그거는 뭐 제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 전체가 잘못했고 한 명은 그 선당우사로 희생됐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저는 입장이 갈리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저는 민영배 의원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 네. 최근에 그 민주당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희는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또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염려가 돼요. 의원님처럼 이렇게 그 말씀을 다 해주시는 분이 민주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 볼 때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악성 팬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말을 정치인이 하는 건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팬덤 없이 어떻게 네, 정치가 왜냐하면 됩니까? 아니 게다가 정치 일반도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민주당은 시민과 편먹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정당이에요. 네. 기득권 그렇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재벌이 민주당을 도와줍니까? 학계가 도와줍니까? 교계가 도와줍니까? 지식인이 도와줍니까? 언론이 도와줍니까? 오직 시민과 잘 편먹었을 때만 이겼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밭을 탓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때로는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대중은 A를 원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은 B를 원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핀트가 안 맞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예, 그러면 그걸 조정하는 게 누군데요? 그때 정치가 나서서 맞습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네, 그걸 안 하면서 저는 정말 그 악성 팬덤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누가 욕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욕하는 메시지나 그렇죠. 정말 폭언 이런 거 다 그건 하면 안 되죠. 그건 소수예요. 아주 극소수. 그리고 네. 그건 누구나 반대할 겁니다. 네. 의원님 혹시 제가 그제 그 우리 촛불 집회에서 연설한 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제가 바빴어요. 지금 엄청 네. 지금까지. 거기서 제가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댓글을 쭉 다 봤거든요. 뭐라고 애들 얘기하시냐면 너무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막 10년 묵은 채증이 풀린다고 하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참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하시고도 하시는데 뭐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 하나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좀 비판을 하거나 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는 이제 뭐 정치할 생각은 없지만 나는 내가 내가 교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민주당하고도 이제 빠이빠이구나. 좀 심하게 했거든요. 제가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제가 못 봤고요. 그러나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 비판할 때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여당이거든요. 네. 집권 여당이 모든 권력을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민주당은 잘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민주당 비판은 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제대로 하라고 한 얘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또 느껴지는 것은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전당대회 얘기를 했지만 또 실제로 77.77%는 참 이 숫자도 참 특이합니다. 아니 그건 아주 징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66.66이 나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 그러면 88.88도 아니고 77. 럭키세븐 4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우영우 뭐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뭐 우영우인데 이거는 기러기 별똥별 우영우. 이거 땡겨도 7은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읽어도 7, 4개, 저렇게 읽어도 7, 4개, 거꾸로 읽어도 7, 4개, 바로 읽어도 7, 4개. 이건 되게 좋은 조작 거죠. 아닌가요? 누가 조작한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말하시면 또 어떤 분이 잘못 듣고 네. 조작이라고 또 음모론을 그렇죠. 꼭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그게 문제야. 그런데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요. 네, 그런데 그 남은 어떤 희망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건 당연히 저는 앞에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고 또 이번 찍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당연히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제가 읽었던 게 뭐였냐면 야 희망이 이제 이재명밖에 없구나.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마저도 그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돼버리면 진짜 이건 시민들이 그대로 가야 될 이 엄청난 위기, 그 기회이자 위기라고 하는 말이 정말 전 절실히 느껴지거든요. 네, 저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도 기회이자 위기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역할을 잘 해내면 대선까지 쭉 가시는 거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저는 팔로우십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네,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막 그 일부 지지자들이, 그리고 저도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호 위원장은 떠나면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고 갔다고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상호 의원을 욕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적극적인.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되자마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받겠죠. 네. 여러분은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연설 때는 얘기했지만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 대응을 하면은 지금 영수회담 이런 얘기를 이제 던져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정권이 어떤 그 대화의 장이나 진지한 어떤 논의 구도를 만들지 않는 명분을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치적 실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쥐고 있으면서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최 의원님의 지금 뉘앙스로 봐서는 윤 총장님께 조금 정답에 가까운데 그 심지어 이 작전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오늘 그 여당에서도 지금 뭐 민생을 챙기겠다 이제 추석 물가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판이라서 시기적으로 이게 타이밍을 못 맞추면 검수완박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팔로우십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당대표가 되면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네. 여당이 민생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막 정치적으로 센 거로 가면 이게 추석을 앞두고 대중적 소구력이 있을까 없을까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한 명의 의원일 때는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대표는 전략을 짜고 그 전략 하에서 전술적으로 ABC를 배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초선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선이니까. 당연하죠. 예, 저 초선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당론화하는 거는 발의와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원들께서. 아니 저는 결론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든 잘 의논해서 낼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제일 불만이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고 금리는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부동산은 막 떨어지고 내가 이자 낼 거는 많아지고 물가는 오르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시금치하고 오이가 3배가 올랐다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너네는 맨날 권력투쟁만 하냐 이게 최대 불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답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개혁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이재명 대표가 성과를 내려고 할 때 그 우리 같은 열성 지지자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지지하면서 개혁을 요구해서 팔로우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한편 한다. 이런 얘기. 제 상상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상징이 무능이거든요. 최근에 그 설문조사에서 자유 그 키워드가 절망이 나왔어요. 네, 절망.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정부를 능력이 있는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럴 때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그 강점은 굉장히 실용적 능력이 있는 실력파로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고,
영수회담이나 어떤 의제 설정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이 나라의 실질적 그 민생을 챙기는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이렇게 각인이 돼 나가는 게 그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22년에 DJ가 돼야 되는 거예요. DJ가 그렇죠. 그랬습니다. 네, 야당이면서도 네, 정국을 이끄셨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그게 가능할 인물과 지지율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팔로우십을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누구보다 잘 이렇게 마음이 좀 절절해집니다. 왜냐하면 목사잖아요. 목사는 어찌됐건 한 조직,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리더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해보고 하니까 리더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팔로우십이 너무 중요하다.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DJ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반보만 앞서가라. 한 발도 아니야, 반보. 제가 좀 앞서가다 보니까 목회도 힘들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제 교인들 탓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그 정치가 어려운 것이 진짜 이 소위 말하는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층위들이 있잖아요. 적극 지지자들은 왜 개혁 안 하냐고 난리를 칠 것이고, 기대했는데 너무 시원치 않다, 이건 너무 아니다라고 하실 것이고, 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중요한 게 뭔데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저도 어찌 보면 그게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집권 5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잘 해왔으면, 그 개혁이라든지 이걸 해왔으면 괜찮은데 뭐가 어찌 보면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게 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어떤 그 기대감이 더 부풀어 오를 것인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저는 그런 결국 팔로우십이 우리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그 내부의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의 팔로우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가 말하는 팔로우십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팔로우십이에요.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표로 뽑은 사람들의 팔로우십이 되는 거지, 안 뽑은 사람들이 팔로우십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권력 투쟁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팔로우십은 팔로우십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일을 잘해서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제압이 폭력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간에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당원과 지지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이 개혁 입법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특히 원내 지도부는. 결국 정치라는 게 중요도에 따라 선후와 완급을 정해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그러면 지지자들은 저는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선후에서 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다 선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급을 따질 때 급행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본인이 해야지. 때, 본인이 정치해야지. 본인이 대통령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정치하는 거고, 당대표가 그런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선호와 완급에 따라서 당을 이끌어가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선명하게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제대로 돌아가는 거는 사정수사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트집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돌아가긴 한다는 거죠. 잘한다는 별개고요. 그런데 그 대표가 전략을 짜기도 전에 이거부터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팔로우십이 제대로 작동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혁을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개혁하고 싶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북한하고 대화해서 통일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고 그런 걸 따져야 되니까 저는 조금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도 있어야 진정한 팔로우십이다. 제가 이렇게 지금 한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고부터 제가 팔로우십을 계속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열성 지지층이 능동화되면 될수록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면 맞습니다. 더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당연하죠. 내가 사랑을 받는 대상한테 더 사랑받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진정한 팔로우십은 조금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근데, 생각에는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하신 밑그림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 비대위 체제가 이제 약점이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대위라는 거는 산적한 문제만 처리하는 데 급급한 거지 미래적 방향을 아마 못 고우니까 새로운 당대표가 그걸 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의심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의심한다기보다 좀 이제 해야 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행정력이나 이런 거는 최상인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그걸 도울 수 있는 이제 풀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나 이런 걸 거칠 때에 부자 등 기능이 있지만 이건 또 다른 입법기관으로서의 보좌 기능인데 이게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 따라주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면 이런 거를 짓고 새로운 정책과 그리고 아까 말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상당히 애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예.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영선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0.5 초선이에요. 초선도 아니에요. 0.5 초선이에요. 그걸로 그렇죠. 들어갔기 때문에. 보궐선. 그런데 대통령은 영선이고 야당 대표는 0.5 초선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정치 불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 가선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중진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무엇을 0.5 초선에게 요구하는 거겠죠, 지금. 그렇죠. 시민들은, 예. 당원들은.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신 모순이 발생할 수 있죠. 아까 절망이라는 키워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절망이 적어도 5년 된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쌓여온 절망이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그리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맞아요. 중요한 건 특히 남북관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건 우리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내부가 단합이 안 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성과는 있었어요. 남북 간의 그랬겠죠. 그 교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분이 없거든요. 교전으로 인한 생명 잃은 거. 그렇죠. 그리고 평화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것만으로도 성과인데 사람들은 더 기대를 했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뭐 왜 성과가 없습니까?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위상이 크게 올라갔죠. 게다가 코로나를 이렇게 관리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나라답게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촛불 연대가 지속되면서 해야만 했을 노동복지 개혁이라거나 사회 경제 개혁을 전혀 못한 결과가 됐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실망의 근원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이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과 저렇게 싸우고 공정을 내세우니까 그러면 저게 가치일까? 하고 표를 준 거잖아요. 중도의 일부가. 그렇죠. 중간의 일부가. 그런데 지금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음을 줬다가 이건 진보가 하니까 뭔가 조건이 안 되는구나. 보수한테 다시 줘봤는데 지금 나라가 저는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망.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 절망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죠. 그 절망은 약간 좀 기대가 과도한 혹은 어떤 완급 조절이나 어떤 기다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조급한.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는 그 근본적인 절망 같아요.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적으로 권력을 운영하지? 뭐 이런 거라 근본적인 절망이에요.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직이 민영화된 것 같아요. 사립 대통령. 사립 대통령이. 딱 맞는 말이네. 사립 대통령. 진짜 사립의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민영화는 정말 네. 이거 쌈박한. 키워드로 써야 되겠어요. 윤 총장이 한 건 했어요. 네, 제 네, 카피라이트를 제가 했겠습니다. 의원님 어디 방송하실 때 가지고 꼭 써먹으십시오. 예. 네, 대통령직의 민영화. 민영화. 이게 우리가 보통 권력의 사리와 이거보다 훨씬 딱 와닿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되게 채용이나 뭐 공사나 아무 업체나 줘도 되고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법인세 인하나 이런 건 사실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요. 지금 미국조차도 법인세를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기업들 지원하는 방식을 바꿨거든요.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을 그렇죠. 기업이 추진할 경우 대폭 지원하겠다. 미래산업에.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감사하고 있는 판이니 이거 어떻게 절망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굉장히 그 절망이 깊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전에 이것도 언론이 사실 장난친 부분이 강한데 여당 야당 역할을 여당이 다 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준석이 야당 같고 예, 친윤 뭐 윤핵관 이쪽이 여당 같아.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민주당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동네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우려하는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질 것인가 한번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쪽인데요. 이유는 지금 그 말씀은 뭐를 연상하고 하시는 거냐면 이명박 때 박근혜가 여당 내 야당이라는 느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경험 때문에 소환된 거거든요. 우리 기억. 정확하셨어요. 우리 윤 총장님이 50을 많이 생각해요. 50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를. 예,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는 이명박보다 더 그 지금의 국민의힘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대 주주의 딸이에요. 박근혜는. 그렇죠. 그래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여당 속에 야당이 가능했던 거고요. 이준석은 여당 내에 야당이 되기에는 그런 기반이나 신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을 야당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언론이 그렇게 튀겨버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거는 뭐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을 키워야 되는데 박근혜는 지금 보수 세력의 최대 주주의 딸이고 그 사람 자체가 절대된 느낌을 그때 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준석을 그렇게 바라보는 언론이 있을까요? 지금 언론 논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방송에서 소구력이 있으니까 이준석의 인터뷰를 하는 거지 이준석을 근본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 언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것이 민주당의 청년 정치에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죠. 민주당에도 좋은 청년 정치인들이 많은데 너무 지금 가리는 거죠. 청년들을 이준석이 대표해버리면서 이제 젊은 것이 뭐 아무 장점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 비대위원장 공동위원장 그 박지현 두 사람이 청년 정치를 그냥 그러게. 예, 그 길을 막아버렸죠. 예, 길을 막아버렸죠. 저는 이제 이 점에서 부정적 인식을 준 면은 있죠. 네네, 예. 그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언론의 앞으로 방향이 아마도 그 국회의원들 개별 국회의원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저항하는 이재명 대표와 맞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그 갈등 양상을 계속해서 보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이제 그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하는 촛불 시민들의 기대 수준과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얘기할 것 같아. 그 두 그거는 가지가 이제 아마 예, 네. 조선일보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는 주체가 다른데요. 전자는 보수 언론의 스탠스 맞고요. 후자는 진보 언론의 스탠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요. 일단 전자의 경우는 이건 늘 있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 때도 그랬고요. 예, 문재인 대표 욕 한번 해주면 일면 탑이다 선배가 해주면 이렇게 저를 유혹한 기자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민주당 내에 유명해진 정치인 중에 문재인 대표 욕하고 당내 내부 분란 일으켜서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군요. 아, 어떤 분뿐만 아니고 몇 명이 TV조선의 그 프로그램 강적들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거 보면 국민의힘보다 더 이재명 그렇죠. 안티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런 일은 늘 있어 왔다. 예, 그래서 그건 뭐 별 새로운 것도 아니고 진보 쪽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진보 언론이 촛불 정신을 비판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죠. 뭐 촛불로 지금 대표가 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에는 정의당 쪽의 스탠스인 기자도 있을 테고 그런 진보적 가치와 이재명 후보를 유리시키는 보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차라리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견인해 주니까. 네, 차라리. 예, 그런데 이 보수 언론과 종편에 나가서 내부 총질에서 뜨는 사람 이게 이제 이준석이 저쪽에선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인지도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 인지도가 정치의 기본이 되다 보니 이런 정말 몹쓸 정치 행태는 계속 되는 거죠. 네. 네. 이번에 최고위원 중에 장경태 의원이죠? 의원이 네. 됐더라고요. 청년 저기지만 어쨌든 뭐 제가 후배라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후배인지 몰라요. 그런 청년들이 제가 보기엔 좀 좋게 보는데 패널로도 많이 나오고 어떨까요? 이런 청년들이 민주당 안에도 꽤 많이 있겠죠? 일단 그 대학생 위원장 박영훈 위원장인가? 어쨌든 많습니다. 민주당에. 장경태 의원도 청년 위원장도 하고 오래 정치했어요. 커가야죠. 이렇게 성숙해 가야죠. 최고위원이 돼서 성숙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하고는 급이 다른 것 같아요. 박지원은 사실은 그 장경태에 비하면 굉장히 저기 하죠. 어머, 한 분은 국회의원인데 원내 그러니까요. 진인데 지역구에서 나가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그건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래서 잘 성장해 가야 하고 제가 이제 그 국회에 가면 인간과 관계 중심으로 자꾸 정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책 읽을 시간이 없고 자료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책 읽고 자료 보는 시간이 술자리 하는 것보다 더 많지 않으면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윤 대통령이 술자리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군요.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 거기는 논외. 거기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네, 저놈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에이. 네. 네. 이제 윤 정부 얘기 좀 하죠, 양무사님. 네,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좀 예. 최 의원님한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지난 대선에서 그 이재명 후보의 당시 후보 부동산 정책 만드는 일, 국토보유세, 토지배당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주로 담당했는데 그때 하여튼 제가 좀 지금까지 이제 이런저런 활동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여의도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제 본 거예요. 그 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이재명 의원과 열심히 뛰는 분들, 그리고 또 뭐 그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면면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의원들을 보면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에 동의해서 이재명 의원과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예, 제가 보기엔. 예, 그래서 그런 분들과 지금 이재명 의원이 함께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사실 저는 있거든요. 그 지난번에 그 경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선, 그러니까 경선 국면과 본선 국면, 대선에서 그 구분해 보면 경선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주 개혁적인 얘기를 이제 하다가 본선에 가서는 아주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그쪽 영역에서는 윤석열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예, 물론 뭐 좀 구분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갔는데 그 또 가는 그 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또 내부 의원들이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했고,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후보가 했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걱정 그런 게 있었고, 제가 하는 이런 걱정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많은 개혁적인 분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최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왜 졌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저는 확실한 의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의제. 네네. 지난 대선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 뭐예요? 뭐예요? 스스로 후퇴했죠. 뭐 기본 시리즈를 갔었는데 그게 그냥 묻혀버렸죠. 그거를 또 안 한다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저쪽은, 보수 쪽은 의제도 없어. 정권 교체만 말해. 이래도 당선이 돼요. 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는 예를 들면 그 DJ가 될 때는 DJ는 사실은 IMF 위기 극복, 그게 아주 명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극복해내셨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는 원칙과 상식, 지역 감정 극복,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찍을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그 시대적 요구가.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구호가 없었죠. 딱 떠오르는. 탈모 있었습니다. 탈모 생각나. 네. 그리고 지금 저쪽은 딱 하나, 정권 교체. 그렇죠.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의제가 정권 교체였던 거예요. 근데 정권 교체는 미래 의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과거 의제가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선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시리즈를 포기한 것이 패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을 이번 대선의 의제로 만들어서 밀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기업을 포기한 거예요, 남기업을. 뭐 어렵게 뚫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의 그런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국토 보유세나 토지 배당에 대해서는 갑자기 중간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걸 다 공부하고 토론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가 그때 후보에게 완성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죠. 공부가 덜 돼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것도 또 뭐 이중과세니 뭐 막 그런 논란에 휩싸여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이나 기본금융은 이재명 편인데 지더라도 그걸 갖고 승부해야 됐는데 그게 저는 가장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사실은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에게 당신은 여의도와 가까워지면 대통령이 못 되고 독자적으로 당신 브랜드로 가면 이깁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당에 들어오고 다선 의원들한테 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현실이 들어오죠. 현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 현실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하긴 20년이나 정치를 하셔서요. 네, 자기 중심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여전히 대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재명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의 브랜드가 뭐냐예요. 이재명의 국가 브랜드가 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그래서 신념을 뭐 최종적으로 본인이 흔들렸겠지만 이렇게 그걸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거는 저는 뭐 그거는 민주당 늘 비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네네. 그렇죠. 다들. 예. 그런데 예, 뭐 그건 민주당은 늘 똑같았던 거예요.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독특한 정치인이 필요했던 건 그 관성을 깨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같이 지난 대선에서 했었던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이 토지세, 국토보유세인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했었던 수많은 의원들을 보면 그걸 아주 싫어해요. 노골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그 의원들이 어디 가서 그거를 설명해야 될 때는 자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책이니까 그걸 설명을 잘 못해. 뭐 이중과세 이런 것도 충분히 벌써 얘기가 다 나오고 정리가 돼 있는데 자기가 숙지를 안 한 건지 뭔지 그냥 방송에서 막 깨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나가서 그거는 내가 만약에 저기 대통령이 되면 그거를 못하게 내가 막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거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네네. 기본소득과 기본금융과 그 기본주택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완벽하진 않죠. 어떻게 예를 완벽하게. 들면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됐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예.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을 그렇게 논란이 많아서도 노무현은 끝까지 밀고 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 저는 이런 말씀이고. 맞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세부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의 재원이 국토보유세만이냐 그거 아니었어요. 저희가. 네, 그거는 아니죠. 근데 그 중요 네, 재원 중에 하나예요. 한 주요 재원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논란이 일어날 때 후보가 그걸 끌고 가는 것인데 그러기에 상황이 너무 나빴죠. 예, 네, 상황이. 예. 다른 정말 주변 여건들이 별로 안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뭐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본게임에서 그 같이 경쟁하던 후보가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그걸로 한 달쯤 지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고 근데 비주류인데 여의도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후보는 열심히 뛰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이재명답게 싸웠어요. 마지막 점점 가면서. 아니 뭐 저는 의원님이 워낙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뭐 솔직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정말 비주류였고 정치에서도 비주류였고 사회적으로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언론이든 아니면 뭐 기업이든 누가 이재명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저는 민주당도 올라탔다. 그래서 결국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 저는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 아니 근데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올라탔다 그건 아니죠. 민주당은 나눠져 있었으니까 대다수의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진짜 미친 듯이 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은 책임을 가진 의원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일부 의원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열심히 한 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요. 민주당 전체가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네네. 민주당 전체가. 저희가 그런 거를 얘기하다 이 업계에서 그 뭐였지 민주당 이중대 뭐 이런 소리 듣고요. 그 다음에 뭐 꼰대 소리 듣고 지금 빨리 이 업계에서 나가야 된다, 은퇴해야 된다 이러면서 저도 이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의원님 저는 그랬어요. 우리 방송이
우리 방송이 이재명을 찍어야 천국 간다 그런 방송으로 저희 그렇게 소문났어요. 세상에. 저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재명을 찍으면 적어도 서민들의 삶은 조금 더 좋아진다. 이건 맞는 말 같아요. 그건 확실히 맞죠. 저는 그건 뭐 100%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끊임없이 방송을 그 이후로 열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이제 게다가 면 갈 데가 없어요. 게다가 저는 청년 기본소득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성남에서 시행한 게 이재명인데 청년들이 이재명을 지지 안 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요. 사실 그래서 저는요, 뭐 국회의원들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저는 시민을 탓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논의 자체가 우리의 논의가 저쪽 반대 상대 쪽에 비해서 너무 고급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 한 슬로건으로 무슨 선제 타격, 뭐 여가부 폐지 이런 걸로 정권 잡은 저쪽하고 대결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급져야 하느냐는 그 자괴감도 들 정도예요. 네. 근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뭐 선제 타격 비슷한 거 막 들이대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 그 스탠스대로 우리 그 기조대로 정밀하게 정밀 타격? 진지하게 아니 다 아시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선제 타격 얘기했으면 보수 언론이 폭격해서 20%는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SLBM 떨어졌어요. SLBM 떨어졌어.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하시는 소리일 것 같고 저는 그냥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성남에서 추진했던 그 생각, 그 태도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략적 방향과 전술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전략적 방향은 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있는 건데 그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진짜 곤란하죠. 근데 최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민원연이나 이런 거 왜 저기 진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NGO나 이런 데 있다가 민주당으로 들어왔는데 꽤 되셨잖아요. 근데 약간의 느낌은 거의 그 당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애착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요? 예. 제가요? 예. 민주당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긴 느낌? 뭐 소속을 했으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아니 그래도 이 보면은 지금 뭐 있는 정당 중에 제일 낫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몰입하는 속도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제가 놀랄 정도로 많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의원님 오래 하셨는데 뭔 소리예요? 저는 아니 저는 2011년 말에 민주당에 들어갔고요. 그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문성근 선배랑 국민의 명령해서 밀란하고 혁신과 통합 만들어서 사무총장하고 판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노력의 결과로 문재인 후보를 2012년에 만들었고 실패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당에 남았고 그런 거잖아요. 제 이 길이. 그게 몰입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이나 뭐 진보 정당도 받고 있는데 이 민주당에 대한 애착 같은 게 느껴질 때마다 약간 그럴 정도는 아닌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민주당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시민사회에 대해서 조금 난감한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제 저도 경실련부터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선배들은 뭐 서경석 이런 선배들이 뭐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 이런 선배들이 있었고 후배들은 진보 의제가 약하다면서 저희 세대를 좀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이 사이에 저는 이제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이 욕먹게 된 이유가 일련의 그 성 문제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보적 시민사회가 그 페미니즘이나 성정치로 일변도로 달려가는 거는 또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요새 시민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시민사회에 안 시민사회를 계신데. 시민사회에 관한 자료를 그러니까 윤 총장님 그래서 밀려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방송에 나갈 때 자료를 못 보면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되게 바빠요. 다른 분들은 왜 바쁘냐고 하는데 엄청 바빠요. 바쁘고 꼼꼼히 보셔가지고. 네, 바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의 생명은 도덕성인데 네. 그 도덕성이 그냥 솔직히 무너진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 여성운동에서 그런데 왜 똑같은 성문제가 비슷한 게 그 국민의힘 쪽에서 벌어지면 가만히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지?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의문이라 네. 그 공개적으로 페북에다가 왜 이거에 대해서 여성단체는 침묵하냐 이런 거 쓰고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때 뭐 안희정을 뭐 옹호했다 이런 이상한 오해를 받아서 민주당의 여성단체가 저를 탈락시키라고 막 문서도 보내고 그랬대요. 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제가 공개적으로 여성단체들의 아마 국힘 쪽에 무슨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냐.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냐. 그러게 왜 안 네, 하는지.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러니까 문제 우리 중에 제기를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별로 근거가 안 돼서 당에서도 그건 근거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공천을 한 거겠죠. 남양주 시장 후보가 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압력은 여러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한. 그런데 그 말씀하신 여성단체 분위기가 제가 궁금한데.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저에게 그랬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사실로 제가 그럼 유추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민주당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반응하니까 때리고 저쪽은 부끄러움도 없고 반응도 없으니까 그냥 아예 안 때리고 뭐 이렇게 접혀 있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다른 해석도 있죠. 예, 어떤 음모론 같은 것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거는 제가 깊이 취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어쨌든 일부 여성단체들이 그 정파적으로 성비위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확실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광역단체장들의 성 문제는 민주당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진보의 도덕성을 의심받게 만들었죠. 이것까지 부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건 뭐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 네. 이번 지방선거 때도요. 박모 의원 성추행 사건 그게 보도되고 난리 났잖아요. 엄청 타격이 컸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586이었잖아요. 그게 선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줬습니다. 제가 막 조롱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추행한 게 아니고 제가 여성인데 성추행한 게 없다고 이렇게 거의 막 저자세로 사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그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되면 뭐 이렇게 좀 바른 말 하고 그러니까 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게 어렵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가를 치르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바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튀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문제지.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왜 선택적으로 분노하냐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 튄다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튀는 발언은 별로 안 해요. 그냥 그 말은 튀는 발언이 아니고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늘 갖는 의문이에요. 왜 이러나 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이 의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내부 뭐
내부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의원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괜찮은데 물론 뭐 여러 다른 이유가 있지만 시장 선거에서도 안 되셨고 그러면 아 역시 정치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웬만한 이야기는 민감한 이야기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말씀이셨구나. 하는 거죠. 그거는요. 제가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에는 영향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제 문제 제기가 그렇게 뭐 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할 만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당연한 거지만.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건 있죠. 제가 2015년, 16년에 특히 2014, 15 이때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랑 윤전주 필라테스랑 뭐 청와대 의문의 살림살이 침대 세계 이런 걸 폭로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지금까지 여파가 미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꼭 그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에 사면해 줬으면 2020년에 출마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시발은 이제 그 정치 보복성 재판이라고 저는 보는데 똑같은 일을 당한 게 정청래 의원이에요. 문화일보 강한 남자하고 싸우다가 정청래 의원이 표적이 돼서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18대 때. 네, 그리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여러 가지로. 사실 그러고 나서 언론과 싸우려는 사람들이 별로 국회의원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 막 이런저런 폭로나 자료 폭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 박명교사처럼 돼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저도 침대 세계만 폭로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의원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시민들은 정말 엄청난 뭐라고 할까 이 기폭제가 되었긴 했는데 의원님은 그거 했다고 무슨 죄로 지금 이게 몇 년째 정치인에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옛날 같으면 저 죽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살아있잖아. 나 같았으면 죽였어요. 용이니까 살렸지. 아니 저는 몰랐는데 그게 시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몰래카메라 제2부속실에 이게 최순실의 흔적이라는 걸 몰랐다고 나는 그때 그냥 이상한 게 있어서 폭로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폭로하는 걸 본 당사자들은 그쵸.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 폭로할 때마다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었다는데 저 몰랐고 뭐 이완구 총리가 저보고 그만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계속 했으니까 뭐. 의원님 마틴 루터도 본인이 종교개혁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상당한 반박을 올렸더니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났는데요. 아까 민주당에 그렇게 로얄티가 크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제가 민원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뭘 민원연이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냥 모든 걸 바쳐서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저는 대한민국에서 민원연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원연의 언론 바로 세우기가 성공하면 우리는 민주화되고 실패하면 민주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국회 들어가면 국회의원을 열심히 하고 눈앞에 닥친 일이니까 그리고 방송 패널로 기여해야 되면 패널을 열심히 하고 이런 스타일 같아요. 그냥 다른 생각 없이 눈앞에 지금도 방송을 열심히 하잖아요. 남 소장님 세게 들어 좀. 열심히 좀 해요. 뭐든지. 남 소장이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일이 어떻고 이런 거 생각이 별로 없고 오늘 일에 충실한 거, 그거예요 이유가. 아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의원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지지하고 최민이다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 같은 분이 별로 없으니까 다들 그냥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최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 뻘프로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힘들어하시지. 없어요. 없어요? 저 다 좋아하는데? 아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저 다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니, 의원님이 낯선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네.
그 방송 패널 요새 잘. 이런 거 있다. 네. 이번에 제가 시장 선거 나갔을 때 자기 소신껏 하는 시장이 돼서 싫다 이런 분위기 있었다 들었어요.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그 잘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될 거다. 근데 저 진짜 일은 합리적으로 처리해요. 딱 그 조건에 맞게. 네, 그게 그러실 것 싫은 같아요. 분들, 그게 싫은 분들 있으면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제가 그만두지 않는 이유예요. 저처럼 저 얼굴도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대학교 때도 이런 분위기였고요. 민원연에서도 이런 분위기였고, 국회 있을 때도 이런 분위기였고, 그 나쁜 일이 있어도 이런 분위기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저는 교회 오셨을 때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처럼 똑같으셨어요, 그분도. 그래서 이렇게 늘 원칙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현실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걸려 넘어졌다고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 끝까지 노력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통령 맡겨줘도 열심히 하실 거죠? 지금 그건 저기요. 그 누구야?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데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거야말로 그리고 진정한 노무현 신앙인의 모습이죠. 저는 그렇게 노무현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저러한 조건에서 모든 걸 바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살아있고 엄마도 모시고 애들에게도 잘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일하는데 열심히 안 하면 그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양심이. 네. 의원님, 우리가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시간이 금세 지나가요. 처음 우리 그래요? 그럼 빨리 끝내요. 녹화하기 전에 또 아니요. 오래간만에 모셨는데 뽕빨 내야지 3시간짜리인데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12시까지는 해야 되니까 깜짝 놀라시던데. 네. 본의 아니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저는 너무 좋고 행복해요. 의원님하고 지금 몇 시대예요? 지금 10시 16분이에요. 예. 벌써 1시간 10분이나 됐어? 네, 어머나 되게 그렇습니다. 많이 됐군요. 재밌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 배고프고 힘들어요. 식사 안 하셨구나. 밥 먹었는데 너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가 고파졌어. 그냥 사소한 질문인데 요즘 패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선거 떨어지고 나면 조금 있어야죠. 약발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제가 나가던 프로에서 선거 나간다고 다 하차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패널이 채워졌는데 제가 선거 떨어지고 나서 더 빨리 저를 바꿔주세요. 그럼 양심이 좀. 재미가 없어요. 최 의원님이 안 나오니까. 그나마 시원치 않은 사람들 나오는데 최민희 의원님 보려고 가끔 보는데 이제 그것도 못 봐요. 차츰 부르지 않을까? 저쪽 당의 그 가처분 문제 좀 다루고 싶은데 시간이 좀 네. 그거까지 다룰까요? 네,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되게 엄청나게 꼬인 상황인데 저 당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다니요? 그냥 저렇게 가는 거죠. 걱정되는 게요. 그 당이 망하면요 나쁜 후보가 올라와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집권 여당은 내용상 망하면 엉뚱한 후보가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정치 전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미 그런. 네. 하기서 여기 이보다 어떻게 더 나빠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선은 이 상황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그 핵심 이런 건 아실 테니까 이 상황을 관통하는 단어 하나가 딱 있다면 그건 권력투쟁이에요. 권력투쟁인데 권력투쟁도 주가 있고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은 종이라고요. 종. 그리고 주는 대통령과 윤핵관이잖아요. 지금 대통령과 윤핵관은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서슬 10% 집권 초기에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죠 지금. 네. 그런데 칼을 뺐는데 그 칼을 갑자기 다시 칼집에 넣는 일이 생길까? 없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계속 칼을 휘두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권력의 생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에 의하면 경찰은 알아서 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경찰이 앞으로 알아서 길까요?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더 그러고 탐사도 있는 거. 압수수색했고. 예. 아니 알아서 길다는 게 이준석에 대한 거죠. 이준석에 대한 수사 부분에서 알아서 길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예를 들면 그 건수가 아주 작아도 근거가 나오는 거는 그냥 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증거가 없이 증언만, 과거에 대한 증언만 있을 때는 힘들어지죠, 그게. 그래서 이 난항일 것 같아요, 난항. 지금 수사로 그렇죠, 뭔가 맞아요. 마무리하는 거. 나왔으면 벌써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벌써 끝냈죠. 증거가 있었으면. 이렇게 끄는 동안 얼마나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이. 민생은 안 챙기고 권력투쟁만 하네. 이거 같이 아픈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게다가 공소시효도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증거가 나오려면 여성이 나와야 되는데 여성이 나와도 그 여성도 그 여성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렇죠. DNA가 있냐, 뭐가 있냐, 아니면 10년 지난 카드 쓴 게 있냐, 뭐 없는 거예요. 지금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그냥 권력투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된 거면 사실 그가 구성한 비대위도 사실상 직무 정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대위를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준석은 퇴출시킬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것이 윤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윤핵관도. 그래서 이게 민심과는 달리 윤심 속으로 뛰어들어서 같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진짜.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그게 수렁 같아 보여요. 국민의힘은 그냥. 수렁인데 수렁이 아니면 어떤 게 있나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게 권력투쟁이고. 네, 그러니까 갈 수밖에 그냥 없어 보이고. 그 집권 여당이라는 건 칼을 빼면 온몸에 진흙탕을 뒤집어 쓰고라도 그냥 칼 하는 거죠. 휘두르면서. 아이 국힘답게 하는 거죠. 뭘 그걸 민주당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는 당이고 5년 후에 또 재집권하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게 재집권의 꽃길을 여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아닌데 그들은 아니 재집권은 당장 2024년 총선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다 움직일 것 같은데. 그건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재집권이나 총선에 이게 도움이 되는 길인가? 그거는 도움된다고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또?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니 가야죠. 네. 빨리 끝내기만을 바라는 이런 거죠. 게임은 누구 하나 죽지 않으면 안 끝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게 권력투쟁. 그러니까 이걸 낭만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대인배답게 그냥 다 하고 그냥 은퇴하고 어디 가서 기다려라.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건 이준석 죽는 길인데 뭐 누가 그 죽는 길을 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다 자기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거든요. 이준석 대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살자고 해야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 말씀하시죠. 아니 의원님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까요?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기소할 기회가 한두 번이었냐고요. 7만 8천은 나왔잖아요. 우리 김혜경 아니 여사님. 그것도 이재명 지사가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사용한 것도 아니고. 네, 이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적 소송. 네. 이게 정말 너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무리한 기소를 하면 그게 무리하다는 게 밝혀질 거잖아요. 격투가 하죠. 지금까지는 저는
기소할 수 있을까? 벌써 하지 않았을까? 2018년에는 뭐 여러 명이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명이 제소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집단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안티하고 이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있었고 예. 고소고발이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가 건수가 있었으면 벌써 끝났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진즉 제가 날아갔겠죠. 보기에는. 예. 저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헌 80조는 너무 사랑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사실 그게 사무총장이 제소할 수 있다예요. 원래 조항이. 근데 그 조항은 없어야 돼요. 그런 조항 만들면 안 돼요. 애초. 네. 2015년에 김상곤 혁신위가 만든 거예요. 그게. 저는 그때도 그 모호한 새정치 바람 속에 만들어진 거라 그거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의 기소로 당직이 좌우되고 검찰의 기소로 공천이 좌우되고 이런 거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없애는 게 정치를 안 맞는데 하겠다는 거지 뭐. 그건. 네. 없애는 게 맞는데 이게 이 대표 선거와 맞물려서 너무 과잉 의제화돼서 잘못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이재명 방탄이에요. 우리 그 당직 모두의 방탄이지. 국회의원 모두의 방탄이지. 방탄이라면.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규 11조도 똑같은데 더 세요. 그것도 없애야 돼요. 국민의힘에도 당규 11조가 있어요. 검찰의 순결성, 성선설에 기초한 조항이잖아요. 어이구, 그거는 검찰의 기소가 100% 공정하다는 확신이 들 때 하는 거예요. 이제 성선설이에요. 검찰이 태어나면서 검찰 성선설. 검찰 기소 성선설이네. 그렇죠. 기소 성선설이라는 기소 절대설 이렇게 해야 맞겠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검찰의 기소만으로 기소 무호설 역시 이게 목사라. 기소 무호설이다. 기소 무호설. 숫자 기소설은 없나? 기소 무호설로 정리가 되네. 아 그러네. 기소 무호설이 이게 또 역시 우리 장명을 오늘 몇 번 하는 바람에 대통령 민영화와 기소 무호설. 또 무호설. 남 소장 뭐 하고 있나 지금? 저는 이번에 땅만 파고 있어요. 국힘의 이런 분란을 보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주도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힘이. 근데 이번에 본인들이 그걸로 비상 상황에 빠지는 걸 보면 참 현실에 있어서 그 소위 국가 권력, 수사 권력은 공정하지 않은데 이게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당할 건 다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 판사의 판결은 교묘하다고 사실 생각했어요.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진짜 하나는 기각하고 하나는 주는 아주 줄타기를 잘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판사가 약간 다른 판단을 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읽어보면 되게 법리에 충실한 판사세요. 그러니까요. 판사는요. 그 법리를 자신들의 논리로 이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내용으로 가처분을 기각하고 직무대행을 인정했다고 만약에 쳐도 이런 것들을 막 교묘하게 섞어 놓으면 이 판단이 그 기사들이 이거를 분석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은 이런 적이 사실 거의 없었으니까. 대부분의 예상은 이 법리적으로 인용이 기각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었고, 왜냐하면 정당의 그 권력 투쟁에 대한 판단 안 한다는 거였는데 그 직무정지 부분은 굉장히 그 묘수가 나온 거죠. 그 최재형 의원이 판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사람은 이거 인용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판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분들은 다 대개 기각을 얘기했고요. 주호영이 그래서 그 말에 걸린 거예요. 주호영이 며칠 된 게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 그런데 사람은 기각될 거라고. 최재형 그분은 그 사람은 이거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안다는 거지. 조금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 가처분 심판이랑 똑같아요. 이게 세 번째. 이게 이준석이 입을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이 부분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검판사가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냥 기각을 자신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법리의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그쪽은 우리 편일 거다라고 하는 그냥 그렇게 가정한 게 아닐까 그럴 싶어요. 수도 있죠. 법리적 그러니까 자신감. 정치의 사법화를 얘기하시는 거지. 예, 법리적 자신감이 아니고. 근데 그 검사의 나라가 완전히 됐고 검사가 접수를 했는데 지금 검사가 뭐 이재명 의원의 그 부인도 뭐 조사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 대선 국면하고 지금의 여론은 저는 이제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재밌게 많이 보는데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알바하는 수준의 그 한 뭐 20개가 있으면 한두 개 정도의 뭐 이재명 비판, 김혜경 비판이 있는데 전부 이 비난 일색. 그러니까 희극이 돼 버렸어 완전히. 예, 그 제가 받은 느낌이 그러고 이거는 이거 얘네들은 성공 못 할까라고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남수아님 저는 좀 다른 면으로 보는데 예. 이거는 댓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예. 일반 그 농촌이나 이런 분들은 이 언론에 그거에 대한 프레임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파렴치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8천원이 적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치사하게 7만 8천을 썼다라고 논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힘당이나 언론이 고명한 게 7만 8천원이 원희룡의 뭐 몇천만 원보다 훨씬 더 작은데도 비해서 착시 효과는 되게 치사하고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확 가버리는 거죠. 근데 언론이 불공정하다는 거는 통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맞아요. 김혜경 사모에 대해서는 120군데 압색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불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거는 통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그 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김혜경은 뭐 120번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김건희는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 있잖아. 이러한 논리가 상당히 좀 개발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더 강하게. 그 뭐 개발이야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안 해서 문제인 거죠. 김혜경의 7만 8천의 문제냐, 김원건이, 원희룡의 몇 천의 문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디지털 타임스인가 거기서 두 여사의 리스크 했는데 김혜경 여사의 리스크가 훨씬 더 높다. 이따위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 다 비웃는다니까. 양 목사님 다 비웃어요 사람들이. 댓글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어 저는. 짜증나서 난 보지도 않았는데 제목만 보고 이러고 말았는데. 그 김건희 여사에 관한 댓글은 네이버도 분위기가 크게 안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뭐 10대에서 아니 10대인데 20대에서 10몇 프로 나오고 그러겠죠. 뭐 지금 지지율이 그 모양인데 뭐 지지율 신경 안 쓴다면서요. 국민만 보고 가시기 때문에 그 국민이 누구 국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찌르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더 그래야죠.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무너지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예가 이회창 후보예요. 제가 보기에 보수의 가장 훌륭한 후보는 이회창 후보였어요. 네. 그런데 이회창 후보가 2번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이회창 후보는 대쪽 이미지, 대쪽 총리인데 보니까 원칙을 지킬 사람 같은데 자기 아들이 군대를 둘 다 안 간 거예요. 맞아요. 이걸로 그냥 그 근본이 흔들려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재명 후보 보고 이회창에 비유하는데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시리즈 개혁성하고 일 잘하는 이미지로 부각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지수가 높은 분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도덕이 완벽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요, 두 분은. 여전히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되면 일은 잘했을 거야.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재명은 개혁적일 거다. 이런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회창에 비유하는 건 잘못된 비유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대들고 네. 조국을 저렇게 탈탈 털고 정파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 뼈대가 그렇게 형성돼서 공정한 검사라는 이미지로 대통령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공정과 상식을 그런데 지금 기치로 보니까 내걸고. 예. 지금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 검찰은 수사를 안 해. 네. 예. 그리고 검찰 출신의 대통령인데. 음.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아. 네. 봐주는 것 같아. 그리고 사적 인연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느낌을 주고. 네. 그래서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본인에게 가장 강점인 이미지에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회복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유능해질 거다? 여론조사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그렇죠. 네, 요게 유능하게 해야 돼요. 유능하게. 그 의원님, 일잘해야. 네, 의원님 지금 이 윤석열 네. 정권이 5년 끝까지 다 갈까요? 아이 가야죠. 가야 돼요? 아니 대한민국이 후진국도 아니고 그런 불행한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원론적으로. 문제는 그 사이에 5년 사이에 나라가 다 지금 개 박살이 나게 생겼으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도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의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가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 박근혜 탄핵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국민들께. 네. 이게요. 후진국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82%인가 그렇더라고요. 권리당원 지지율보다 훨씬 높아요. 일반 그렇죠, 여론조사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도 그냥 일반 여론조사. 거기도 82%인가 엄청 높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재명이 DJ 역할을 하면서 DJ가 전국을 이끌었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5년 가게 해줘.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역설적이죠. 양 목사님 권력은 신나요, 아니죠. 최 의원님. 지금 양 목사님은 5년 못 기다려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가게 다른 마음이 아닌데 그런 마음인데.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자진 사임하시는 쪽으로 기도를 해보죠. 뭐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박근혜도 절대로 박근혜 같이 박근혜도 자진 사퇴 안 했잖아.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말 하시면 안 일어납니까?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일. 그러면 나는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설교 준비도.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진짜 내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다양해야죠. 그럼 방송도 있고 약성도 있고. 힘들어 죽겠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 시간에 가가지고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권력 없는 실질적 나라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지금부터 하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 실제로 그 책임 있는 자리에 뭐 설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이쪽은. 네, 그러니까 DJ는요 늘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보고 그 흐름에서 이거다 하고 치고 나갔어요. 예를 들면 지자체도 지방자치제가 된 것도 DJ 그때 단식하시지 않았나? 어쨌든 그거를 야당이 만든 거예요. 그럼요. 야당이 지금 입법 권한이 있다는 거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죽어도 2년 그때는 그렇게 다수당도 아니었을 그럼요. 네, 다수당 아닌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도자란 그런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건 그 시대가 필요하는 의제를 던져서 관철해내고 맞아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 거예요. 네. 자, 우리 의원님 이제 좀 주무시게 놔드려야 돼요. 우리 녹화 시간이 지금 늦어져서. 아니 자주 오셔야지.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말이 많아졌잖아요. 저희들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못 오셔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오기 힘드실 거예요.
아이, 그때 안 나오시면 약속 위반으로 저희가 제소할 거예요. 검찰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리지향적이에요. 그죠? 자, 네, 마지막으로 네. 의원님, 우리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우리 민주시민들 그리고 또 윤석열의 뭐 우리야 분명히 이 짓을 할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이 된 그래서 이 절망하고 있는 이 시민들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현실은 현실인데 이재명 대표가 돼서 민주당이 잘해서 전국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한번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시대가 이재명을 부른다면 그걸 충족하겠죠. 네. 그리고 그럴 역량이 있는 분으로 보고. 그리고 실은 현재로는 그 길밖에 답이 없어 보여요. 그게 아니면 저는 그렇게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일을 잘하게 하려면 팔로우십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전 반복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싸울 때 싸우고 대안을 제시할 때 대안을 제시하다 보면 그냥 주류가 되는 겁니다. 야당이라도 이끄는 주류가 되는 것이니 거기서 희망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리고 그 원칙을 검찰 어기면 독재국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 그건 잘못된 흐름인 거죠. 네. 그러면 결국 그 흐름은 바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들 지금 뭔가 이렇게 이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나? 막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무정부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극단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사람은 본질이 바뀌질 않아요. 셰익스피어가 그랬어요.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온 분은 그냥 그 마인드, 그 본질화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의 사회적 존재 형태가 그 사람의 의식을 결정하는 건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이 나라 경영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더 제2, 제3의 이준석은 여당에서도 계속 나올 거고. 네. 그래서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가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없다. 자발적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꿔낼 수 있을까? 혹은 그게 어떤 식으로 이 세력의 역관계가 흔들려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미중 협력 관계가 미중 갈등으로 흘러가는 이 시점에 국내 정치에 대한 외적 변수의 영향이 너무 커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 흐름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어떻게 만들까? 그 기업들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이 정부를 어떻게 볼까? 민주당을 어떻게 볼까? 변수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이 고차원의 방정식을 이재명 대표가 일단 잘 풀어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저는 팔로우십을 건강하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지지, 지혜로운 지지를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팔로우십 하니까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이재명이 메시아가 돼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큰일 났네. 민영화된 대통령에 대항하는 공적 정당 대표. 메시아는 위험하지. 오늘 민영화 히트 치시더니 뭘 자꾸 이렇게 사립 대통령. 사립 대통령이 공립 대통령 나오셔야죠. 공립 대통령. 메시아라는 말 이런 거 이재명 대표가 들으시면 무서워할 거예요. 네, 메시아는 쓰면 안 돼요. 너무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나가서 메시아 그런 말 쓰면 안 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요구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이게 그게 메시아라는 용어는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참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긴 시간 동안 또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번에는 출연료 받아주세요. 출연료가 있어요? 진짜 저 출연료 주세요. 왜냐면 요새 제가 살림이 좀 궁핍하거든요. 패널 못 나가시잖아. 네. 패널도 못 나가고 선거도 떨어지고 그냥. 지난번에도 주셨어요, 저? 드리려고 하니까 의원님이 극구 안 받으셨잖아요. 헌금하시겠다고 그러고. 아이고 이번에 그것까지 주세요. 헌금 다시 뺏어서 주고. 아니 그래가지고. 그럴게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군요. 네, 그때 안 그래야죠.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형편이. 그때 안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갔잖아. 개소식 하는데 저희가 큰 화분 보냈지. 저기 또 뭐야 저기 그때 우리 후원금도 보냈지 막 이래가지고. 어머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야 또 따로 보내야 되는 거였지. 그럼요. 그거 제가 보내자고 그랬어요. 양 목사님. 고맙습니다. 양희삼 목사님은 최민희 의원님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 예. 고맙습니다. 아니 의원님처럼만 하면 어떻게 지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우리 여성 정치 언니들이 참 잘해요. 네. 그래요, 의원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네. 힘내시고 또 저희 함께 힘내서 이제 진짜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 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 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엘레오티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